안녕하십니까. 행정학 원론 32강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입니다. 행정학 원론 32강은 제8장 관리 정보체계 중에서 제2절 지식경영과 전자민주주의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정보화 그리고 지식화에 대해서 이미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지식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지식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식경영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지식화는 앞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정보화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경영이란 지식화를 조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활용하는 경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정보화란 단순히 전산화와는 다르다. 즉 전산화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료를 그냥 단순히 컴퓨터에 옮겨서 이용할 수 있게만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정보화란 어떤 자료의 상호 연결, 그 연결을 통해서 보다도 우리에게 더 좋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인사기록 카드를 클릭하면 그 사람의 인사기록이 모두 나오고 또 그 사람의 인사기록에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무슨 일을 했는가를 클릭을 하면 그 사람이 그 기간 동안 어떤 업무를 담당했으며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도 또 알 수 있게, 즉 그 사람에 관한 평가 정보가 인사 정보와 합쳐져 있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정보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평가 정보를 컴퓨터 시스템에 집어넣는 것은 전산화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개인 정보를, 인사 정보를 컴퓨터에 집어넣는 것은 전산화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관한 예산 회계 자료를 집어넣는 것은 전산화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 회계에 관한 것, 그리고 인사에 관한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받은 평가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정보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 그것은 정보화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화는 정보화보다 한 단계 그 다음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지식화란 뭘까요? 지식화란 정보 기술 활용을 통해서 조직의 지식 자산을 체계적으로 흡입 창조하여 조직 전체의 지식 수준을 높이고 구성원들이 공유한다. 이렇게 많이들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자면 조직 구성원들은 머릿속에 많은 지식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컴퓨터 내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이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 자산을 체계적으로 가공해서 전산 시스템 안에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산 시스템 안에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미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머리에는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전산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게 되고 그것을 공유하면 당연히 활용하게 될 것이고 활용한다면 조직 전체의 지식 수준이 물론 높아집니다. 그리고 높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혁신과 경쟁력이 극대화됩니다. 즉 혁신이 일어나고 조직의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식화란 조직 구성원들이 정보 시스템을 단순히 정보 자원의 이용에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용에만 그치지 않고 학습하고, 즉, 새롭게 배우고 새로운 지식의 창조에 활용함으로써 이것이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관리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역량이 향상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식 경영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조직의 차원에서 지식은 개인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발굴해서 조직 내부에 축적하고 이것을 공유하고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조직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활용하는 그러한 경영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식화를 함으로써 이 지식화의 결과를 조직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활용하는 그러한 경영인 것입니다. 네 번째, 지식화의 핵심은 암묵지를 형식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암묵지란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는 쉽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머릿속에 무언가 지식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오랜 경험을 통해서 나는 나만의 고유한 암묵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식화를 통해서 형식지로 전환됩니다. 즉,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문서로 바뀌게 되면 다른 사람이 공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활용할 수 있고 조직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담당자가 휴가를 가도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것이 이미 정보 시스템화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자민주주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정보화, 지식화, 물론 당연히 포함하고 있는 전산화는 행정에 새로운 내용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많은 정보가 전산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그렇다면 전자민주주의는 뭔가요?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대중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휴대폰을 통해서 정부로부터 많은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정부의 사이트에 깊숙이 들어가서 정부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정부인데요. 전자민주주의는 이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즉, 전자정부는 정부가 업무를 처리할 때 전자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국민이 정부의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보를 얻는 것인데 전자민주주의란 민주주의를 할 때, 즉 민주주의를 시행할 때, 즉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대중이 참여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민주주의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해서 새롭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전자민주주의는 사실상의 주민투표, 국민투표가 가능하게 됩니다. 실제로 공무원에게는 국민이 접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은 국민과 아주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실제로 그렇게 많이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어떨까요? 유권자의 요구에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선거철만 되면 눈치를 보고 그때서야 국민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일 뿐입니다. 그리고 국회도 이익 집단의 통제에 들어가 있는 경우 사실상 국민의 의사를 그렇게 많이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익 집단의 의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전자민주주의가 만약 가능하게 된다면 모든 국민이 즉각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실상의 주민투표, 국민투표가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정책 이슈가 있을 때 온 국민이 한 10일이나 20일 정도 격렬하게 토론한 끝에, 물론 언론을 통해서 토론이 이루어지겠지요. 인터넷상에서도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느 날 시간을 정해서 모든 국민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매우 논란이 됐던 무상급식 같은 경우 찬반 의견을 전 국민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자적으로 볼 때 전 국민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는데 별로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전자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충분히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정치를 하는 것은 간접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전자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직접 1인 1표를 행사할 수도 있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를 개선, 보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즉 간접민주주의는 실제로 국민으로부터 많이 유리되어 있고 국민의 불만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전자민주주의에 의해서 다시 등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전자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를 개선 보완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의민주주의, 즉 간접민주주의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을 완전히 없애고 모든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요즘에 그것은 또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직접 민주주의를 하기는 어렵지만 아주 작은 시골, 즉 인구 2만 3만의 시골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주민투표에 의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위스의 그 사례를 보면 스위스는 매우 작은 나라입니다. 그 작은 나라가 연방국가로 더 작게 쪼개져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과거에도 하고 있었는데요. 전자민주주의가 이제 가능하게 되면 직접 민주주의를 훨씬 더 쉽게 그리고 싼 비용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전체의 직접 민주주의인 전자민주주의를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소규모의 기초자치단체부터 전자민주주의를 도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시민민주주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즉 간접민주주의를 전자민주주의가 대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즉 개선,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완전히 대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 대의민주주의, 즉 간접민주주의를 대체할 경우는 그 대안적인 민주주의를 우리는 심의민주주의 혹은 숙의민주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심의민주주의란 시민들이 대화, 토론, 심의를 통해서 집단적 의사를 형성해 나가는 직접적이고 참여적인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미국의 건국시에는 어떤 민주주의를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한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메디슨은 대의민주주의를 주장했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토마스 제퍼슨은 주민들이 직접 자신의 문제를 주민회의, 그것을 영어로는 타운 미팅이라고 하는데요. 주민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미국이란 굉장히 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넓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퍼슨의 논리는 거리상의 문제와
제한된 의사소통이라는 두 가지 장애물 때문에 결국은 메디슨이 주장한 대의민주주의 논리에 자리를 내주고 맙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했습니다. 오늘날도 자동차로 보스턴에서 동쪽 끝인 보스턴에서 서쪽 끝인 샌프란시스코까지 자동차로 여행을 한다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일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미국이 건국될 때는 그보다는 훨씬 더 교통이 불편할 때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는가 능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 혁명으로 제퍼슨의 논리가 다시 등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위스 같은 나라도 만약 미국처럼 땅이 넓었다면 그리고 인구가 많았다면 결코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같이 넓은 나라도 스위스처럼 쉽게, 물론 아주 쉽지는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쉽게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서 전자민주주의를 전자민주주의를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에 뉴트 깅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하원 의장인데요. 과거의 하원 의장입니다. 공화당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 뉴트 깅리치는 정부 정보를 인터넷에 무료로 제공해서 일반 시민이 최고의 로비스트와 동등한 입장에서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지금도 정부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많은 정보를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의 극히 일부분만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로비스트들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정부로부터 제공받고 또 접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뉴트 깅리치의 주장은 우리에게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자민주주의가 항상 좋기만 한 걸까요? 다음으로 전자민주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대중은 감정적이고 충동적입니다. 그리고 전문성과 판단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정치인을 사실 시도 때도 없이 욕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 평균보다는 정치인들이 전문성이 더 높고 어떤 의미에서는 판단 능력도 더 좋습니다. 물론 전문성과 판단 능력은 더 좋지만 우리 국민을 위한 마음은 훨씬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중은 전문성과 판단 능력이 부족할 뿐만이 아니고 매우 감정적이고 충동적입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를 중우정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대중은 매우 독단적이고 무책임한 횡포를 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한 토론과 협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의견이 난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순적이고 무책임한 언술이 전자공간을 지배할 가능성도 또 있습니다. 결국 국민투표라고 하는, 즉 전자민주주의에 의한 다중 전제정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너무 비관적으로 전자민주주의를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비록 문제가 있지만 오늘날 모든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심지어는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공식 국가 명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민주주의는 모든 나라의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분명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중우정치의 위험이 있지만 그러나 루소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은 어리석을 수 있으나 결코 틀리지 않는다. 이 말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전자민주주의는 정부 과잉으로 인해서 전문성과 판단 능력이 부족한 시민들에게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할 그러할 우려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너무나 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현명한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시민들은 또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고 전문 지식이 결여하는 것에 그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많은 토론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지나치게 많은 입법적 토론은 오히려 역기능을 또 초래한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대중이 얼마나 감정적이고 충동적인지 그리고 어리석은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류의 4대 성인 누구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도 4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도 4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와 예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중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민주주의에 의해서 희생이 됩니다. 아테네에는 시민들이 수천 명씩 모여서 중요한 결정은 투표를 하곤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젊은이들을 현혹한다라는 죄명으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아테네 시민들은 투표를 합니다. 결국 유죄로 판정을 내리고 사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에 의해서 희생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어떨까요? 예수는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의 지배하에 있을 때 등장한 사람입니다. 예수는 기존 유대인들의, 즉 기존 종교인들을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예수를 죽이라고 로마 총독에게 요구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했으면 하는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기를 원합니다. 만약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살리기를 원했다면 절대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하자 예수를 죽이라고 승낙을 하면서 빌라도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듯이 손을 씻는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책임을 면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예수를 죽인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의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였습니다. 즉 인류의 4대 성인 중 2사람을 대중의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오판에 의해서 죽인 역사적 사례, 우리는 전자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공부할 때 꼭 기억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전자민주주의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정치가들의 외양과 스타일의 중요식이 부각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즉 진정한 정책적 논쟁이나 정치가들의 식견, 비전, 토론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정치가들의 외양이나 스타일의 어떤 중요성이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정치적 요소가 민주주의에 침투해서 대중의 기호를 만족시키려는 정치가 만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정치 지배 엘리트에 의한 정보의 관리. 이 정보의 관리에는 물론 조작을 포함합니다. 또 통제의 고도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제정치, 즉 독재의 위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오히려 전자정부 시대에
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자민주주의는 매우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사실상 오늘날은 과거와는 달리 전 국민의 휴대폰 또 이메일 각종 커뮤니케이션을 정부가 상당히 쉽게 감시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이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상대적으로 매우 쉽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조작도 훨씬 쉬워진 것입니다. 네 번째, 또 전자민주주의의 문제점으로는 지식정보의 편중화와 소유 그리고 이용 능력의 격차에 따라서 정보 양극화, 디지털 디바이드가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날 사실상 지식 정보의 편중화라든가 이용 능력의 격차로 인한 정보 양극화는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아주 자유자재로 인터넷과 정보 기술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나이 든 세대는 상대적으로 매우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정보 양극화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소득의 격차라기보다는 전자정보 기술을, 즉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에 따른 그러한 양극화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ICT 시대의 공공부문의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잘못된 시스템은 정보화해도 잘못된 시스템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직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정보화를 해야 합니다. 즉, 업무 절차가 바람직해야만, 즉 조직 구조가 바람직해야만, 권한과 책임의 배분이 바람직해야만, 보고 체계, 평가와 감사 시스템 등이 바람직해야만 정보화를 해도 좋은 시스템이 되는 것이지, 잘못된 시스템을 정보화한다고 해서 갑자기 좋은 시스템으로 둔갑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아주 재미있는 농담이 있었는데요. 오늘날은 이러한 농담은 거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는 컴퓨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입니다. 그때 등장했던 우스갯소리를 하나 소개한다면, 이 잘못된 시스템은 정보화해도 잘못된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재미있는 사례가 되리라고 봅니다. 어떤 담당자가 윗사람에게 한 페이지 되는 보고서를 타이핑했습니다. 과거에는 컴퓨터가 등장하기 전에는 타자라는 게 있어서 타자를 쳐서 보고서를 작성하곤 했습니다. 근데 윗사람이 그 보고서를 보고 시큰둥해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보고서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컴퓨터 출력기로, 즉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기로 출력을 합니다. 당시에는 컴퓨터로 출력한 그 보고서는 타이핑한 그 보고서와 확연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컴퓨터 프린터로 출력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가지고 윗사람한테 가서 컴퓨터가 작업한 것입니다 라고 보여줬습니다. 실은 작업은 수작업으로 한 겁니다. 수작업으로 한 건데 출력만 컴퓨터 프린터기를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인데, 윗사람은 컴퓨터가 모든 계산과 업무 처리를 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이거 참 잘 됐네 라고 좋아했다는, 즉 칭찬을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매우 좋은 사례입니다. 즉 컴퓨터로 일을 했더라도 잘못된 시스템을 정보화하면 그 결과는 엉망인 것입니다. 아무리 컴퓨터를 출력했어도
그건 사람의 욕망으로 한 것과 똑같습니다. 좋은 시스템을 정보화할 때 좋은 결과가 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자정부를 통해서 공공부문의 리더는 의사결정과 평가를 위한 정보를 얻고 또 동시에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공공부문의 리더는 정보를 활용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리더는 내부에서 의사결정과 평가를 위해서 정보를 활용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외부로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전자정부란 내부에서 리더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외부에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정부는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보화를 넘어서 공공부문의 리더는 지식화를 해야 하고 그리고 지식 경영을 해야만 합니다. 지식화를 하고 지식 경영을 하지 않으면 모든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적 자산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엘리베이터 회사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회사는 엘리베이터의 AS, 즉 고장난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러 수많은 엔지니어들을 현장에 파견합니다. 근데 현장에서 엔지니어들은 엘리베이터를 고치면서 매번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즉 엘리베이터 고장이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고장이 주기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 방법도 새로운 방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그래서 새로운 해결 방법으로 고쳤다면 그 엔지니어의 머릿속에는 그만이 알고 있는 새로운 지적 자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만 있다면, 혼자만 가지고 있다면 다른 엔지니어들이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도 쉽게 해결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엔지니어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암묵지, 즉 새로운 경험에 의해서 습득한 암묵 지식을 형식지로 전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회사는 모든 엔지니어들이 현장에서 그 엘리베이터를 고치고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을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입력하는 즉시 모든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엔지니어에게 전달되고 곳곳에서 엘리베이터를 고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물론 즉각 전달됩니다. 혹시 압니까? 새로운 문제를 처음 발견한 그 엔지니어가 고쳤던 그 장소에서 한 10km 떨어진 곳에서 일하고 있던 엔지니어도 그 동일한 문제를 새롭게 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화는 그 새로운 문제를 접한 두 번째 엔지니어가 쉽게 엘리베이터를 고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공공부문의 리더는 IT 시대에는 전자민주주의가 제공하는 새로운 기회를 창의적으로 활용해야만 합니다. 저는 과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 국민이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당장 전 국민이 전자투표를 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자투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당장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대리투표의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전자투표를 선거에 직접 활용하는 것은 상당수가 꺼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여러 가지 전자민주주의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자치단체에 소속된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싶을 때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샘플을 수집해서 의견을 물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자투표 시스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서 구축되어 있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정의 사용료를 받고 제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전자투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지방자치단체뿐만이 아니고 대학이라든가 각종 공익단체에도 빌려줘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될 것입니다. 제가 속한 고려대학교에서도 전체 교수들의 의견을 묻는 전자투표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스템은 상당히 불편했었는데요.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통해서도 그러한 투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서 구축된다면 휴대폰을 가진 사람은 휴대폰을 통해서 그러한 전자투표를 하고 휴대폰이 없는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투표를 하고 인터넷도 휴대폰도 안 되는 사람만이 현장에 나와서 직접 손으로 투표하는 그러한 투표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용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전자민주주의가 제공하는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전자투표 그리고 전자 의견 수렴이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행정학 원론 32강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입니다. 감사합니다.